저는 김정우입니다. 42살이고 강남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의사라고 말하죠. 실제로 병원도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성공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입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아내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유리였습니다. 대학 시절 제 첫사랑이었던 유리 말입니다. 유리야, 정말 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료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유리는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했죠. 저는 그날 저녁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니,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해 놨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해요. 무슨 좋은 일 있었나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환자가 많아서 좀 피곤할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15년 만에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유리 생각만 났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캠퍼스를 손잡고 걸었던 기억, 그리고 졸업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이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저는 한국에 남아 치과 의사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환자 진료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와의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저는 서둘러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유리와 자주 갔던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15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군요. 낡은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리가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그녀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정우야, 정말 반가워. 유리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리 맞은편에 앉았죠. 유리야, 정말 오랜만이야. 많이 변했구나. 나이 들어서 많이 변했지? 유리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유리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유리를 더욱 세련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는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치과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했다는 것까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유리는 제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곧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았고, 대화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나올 때쯤 되자 저는 이미 완전히 유리에게 빠져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제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없이 너무 늦게 오셔서 걱정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유리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유리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틈날 때마다 만났어요. 수진에게는 병원 일이 바빠졌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와 유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고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유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유리에게 빠져 있었고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소원해져 갔어요.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저를 수진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런 수진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일을 마치고 유리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죠. 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유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봐.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라니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유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진의 임신 소식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물었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났어요. 지금 이 시기에 아이를 가져야 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제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아마 제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온통 유리로 가득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유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유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관계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 하지만 저는 유리를 놓을 수 없었어요.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했고 수진과의 결혼 생활보다 유리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수진은 매일 저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도 정해야 하고 태교도 해야 한다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수진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아이도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 갖고 싶다는 말로 날 올가매지 마. 제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과의 대화는 끔찍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리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수진은 그제야 제 진심을 깨달았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수진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수진을 보면서도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유리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유리와의 미래만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바로 유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고 저는 유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저와 유리는 정식으로 재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소박한 예식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탓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유리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수진이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수진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혹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리와의 결혼 생활도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10년 동안 저희 부부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유리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저 역시 유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처음 몇 년은 그런 대로 지낼만 했습니다. 유리가 시작한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저희는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그 사랑스러웠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차갑고 이기적인 면만 더욱 도드라졌어요. 유리는 아이를 갖자는 제 제안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몸매가 망가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였죠. 또한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도 늘 불만을 표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더 비싼 차를 사자, 해외여행을 더 자주 가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환자 진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오후에는 의료기기 회사 대표의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과 거래하던 회사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예의상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경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더군요. 저는 접수를 마치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영정 사진 속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대표의 장례식인 줄 알았는데 아이의 장례식이었던 거죠. 아마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조문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정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 코, 입 모양이 너무도 익숙했어요. 특히 눈썹과 귀 모양은 제가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 명단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실례합니다만 고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혜진 양입니다. 10살이었어요. 김혜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석의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을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예전에 그 밝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죠. 무엇보다 수진의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주석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정우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섬뜩했죠. 저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성이 김씨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저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거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정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눈썹의 모양, 코의 형태, 귀의 생김새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심지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조문객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수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고인의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진 씨입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말을 거의 못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수진, 바로 제가 10년 전에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속 아이는 수진이 임신했을 때의 그 아이였던 거죠. 제 친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제 피를 나눈 딸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임신했을 때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이혼을 강요했고 수진을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거예요. 이름도 예진이라고 지어주고 10년 동안 홀로 키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은 너무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수진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예진이야. 김예진이 이름이야. 10살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알지도 못했던 예진이라는 아이가 저와 수진 사이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자랐다가 이제 영원히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수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수진은 예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예진의 영정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그리고 저와 닮은 얼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유리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수진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수진은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수진아, 예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 수진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항상 씩씩하게 지냈죠.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없어도 수진과 예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수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만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수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과 예진의 지난 10년을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며칠 후 받은 조사 보고서를 보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저와 이혼한 후 혼자서 예진을 낳았습니다. 출산 비용도 혼자 감당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예진을 키웠던 거죠. 예진은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아서 항상 혼자 집에서 기다렸고 공부도 스스로 했다고 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조사 보고서에는 예진이 쓴 일기장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엄마에게 아빠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럼 나도 하늘나라에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일기장에 가득했습니다. 예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엄마를 걱정해서 많이 묻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예진의 일기장을 들고 수진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건물도 낡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수진과 예진은 이런 곳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거죠.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집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진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작은 책상, 공부하던 교과서, 인형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상장들까지 모든 것이 예진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거실 한 구석에 앉게 하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진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걸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고 싶어. 수진이 일기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진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많이 묻지 않았죠. 저는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의 꿈과 희망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였어요. 어린이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은 혼자였다는 이야기였죠. 그래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주니까 괜찮다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오열했습니다. 제가 버린 게 수진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 친딸까지 버린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유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어요. 유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또 그 여자 때문이네. 당신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거야. 저는 유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유리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속죄해야 해.
유리와 저는 그날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그 후 저는 매년 예진의 기일마다 장례식장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작은 인형과 편지를 가져가서 예진에게 말을 걸어요. 아빠가 너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했던 죗값을 이제서야 치르는 거겠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